46번 고객님 창구로 오세요. 새벽 2시 24시간 라면집을 운영하며 매일 그렇듯 신한은행에서 매출금을 입금하고 다음날 영업준비금을 찾아오는 김영자 사장. 그런데 창구에서 일을 보던 직원이 영자 씨 뒤쪽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영자 씨. 그 순간 조용히 직원이 통장을 건네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습니다. 영자 씨는 이 종이를 보고 충격에 빠져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도대체 은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장사를 마친 김영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한은행 동네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30년째 운영해 온 영자네 라면집에 하루 매출을 입금하고 내일 잔돈으로 쓸 동전과 소액권을 교환받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서면 뒷골목에서 은행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오늘도 가방 안에는 라면과 김밥, 계란말이로 번 현금들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자 할머니를 현금 부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소문이 누군가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었죠. 신한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며 번호표를 뽑는 영자 할머니. 띠링하는 익숙한 소리와 함께 23번이 나왔어요. 전자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23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통장과 현금을 건네자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후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창구 위에 놓인 조그만 거울로 대기석 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하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글을 다 쓴 직원은 종이를 접어서 통장 사이에 살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통장을 받아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신고했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세요. 직원의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손을 본 영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휴대폰 검은 화면을 거울 삼아 슬쩍 뒤를 살펴봤어요. 대기석에는 짙은 마스크를 쓴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의 얼굴이 휴대폰 화면에 희미하게 비쳤는데 영자 할머니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악명 높은 박진우였죠. 고객님, 전산 처리가 조금 더 필요해서요. 대기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기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진우 일행이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영자 할머니가 앉은 의자 양옆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박진우가 바로 옆에 앉으며 무릎을 밀착시켰습니다. 바지 주머니 너머로 차갑고 얇은 금속이 스치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할머니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동생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박진우의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귓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경찰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다리에 닿은 그 차가운 물체는 정말 칼일까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영자네 라면집은 그저 평범한 동네 라면집이었습니다. 서면 뒷골목에 자리 잡은 이곳은
새벽에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오전에는 시장 보러 나온 할머니들이, 점심에는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북적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에 4,000원, 김밥 한 줄에 3,000원. 착한 가격에 푸짐한 인심까지 더해져서 단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현금 결제가 많다 보니 매일 오후 3시에 신한은행에서 매출을 입금하고 잔돈을 교환받는 것이 일과였어요. 새벽 1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오후 장사가 끝나면 은행으로 향하는 것이 하루 루틴이었죠. 이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자네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은행에 간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정보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보였던 거죠. 단골 손님 중에는 박미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가게를 찾아왔어요. 몇 년 전부터 단골이 되어서 영자 할머니와는 꽤 친분이 쌓인 사이였죠. 아가씨, 오늘은 몸 좀 괜찮아? 오늘도 안색이 안 좋네. 할머니 괜찮아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어요. 미래는 늘 밝게 인사하고 라면을 주문할 때마다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당뇨가 있어서요. 병원에서는 건강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가끔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이 좀 창백했어요. 가끔씩은 손목을 감싸고 아파하는 모습도 보였고 팔이나 다리에 파랗게 든 멍이 보이기도 했죠. 어디 부딪혔나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게 살아서 영자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당뇨가 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고 멍 같은 것도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반면 미래의 오빠라는 박진우는 동네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기는 기본이고 취해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는 일까지 해서 파출소를 몇 번이나 들락거린 사람이었죠. 영자 할머니도 가끔은 불쌍한 마음에 공짜로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었지만 그런 선의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미래가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늘 한 달에 서너 번은 오던 단골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또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나 보다. 그래도 라면 정도는 먹어야 할 텐데. 영자 할머니는 그저 걱정만 하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매일 은행에 가는 할머니를 보고 저 라면집 돈이 그렇게 많이 된다나, 저 할머니 현금 부자란다 등등 이런 소문들을 할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전혀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었죠. 조그만 동네이긴 하지만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날 영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한은행 업무를 처리하러 갔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입금하고 내일 장사에 쓸 동전과 소액권을 바꾸는 일상적인 은행 업무였어요. 어제 매출이 꽤 괜찮았네. 라면 재료도 더 사야겠고. 영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며 창구 직원에게 통장과 현금 뭉치를 건넸습니다. 최유진은 능숙하게 돈을 세어가며 전산 작업을 시작했어요. 입금 52만 원. 동전 교환은 5,000원권 10장을 100원짜리로 바꿔드릴게요. 일상적인 업무 처리가 진행되던 중 유진이 갑자기 창구 위 작은 거울을 슬쩍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재빠르게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유진이 종이를 접어서 통장 사이에 끼워 건네주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신고했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세요. 영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휴대폰 검은 화면을 거울 삼아 뒤쪽을 살펴봤어요. 대기석에는 마스크를 쓴 남자 3명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분명 박진우였습니다. 전산 처리가 끝났어요. 대기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유진은 영자 할머니에게 눈빛으로 마치 조심하라는 듯한 사인을 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티라는 눈빛 같았어요. 영자 할머니도 그 간절한 시선을 읽을 수 있었죠. 유진의 안내에 따라 영자 할머니는 대기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업무가 끝나면 바로 나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절차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대기석에 앉자마자 박진우 일행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자 할머니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포위망을 만들었어요. 박진우가 바로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영자네에 가끔 가는. 처음에는 정중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동생이 수술해야 한다고 해요.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는 다리에 차가운 무언가가 닿는 것을 느꼈어요. 박진우가 무릎을 밀착시키며 바지 주머니 너머로 날카로운 금속을 살짝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도 장사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지만 실상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 그런 큰 돈을 은행에서 확인을 더 해봐야겠는데. 바로 그때 창구에서 유진이 다시 손짓했어요. 고객님, 전산상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요. 잠시 다시 오시겠어요? 박진우가 따라서 일어나려는 순간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남자분 일행이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창구 업무는 본인만 오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셔도 기다리셔야 해요. 이 한마디가 영자 할머니에게는 생명줄이었어요. 과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창구로 다시 불려간 영자 할머니에게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비상벨 눌렀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 할머니는 조금의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유진은 본격적으로 시간을 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오늘 전산이 좀 느려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평소라면 금방 끝날 동전 교환 업무를 최대한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전 포장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500원짜리 몇 롤, 100원짜리 몇 롤 필요하세요? 신분증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전산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쪽 대기석에서는 박진우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일당들도 불안해하며 은행 출입구를 번갈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가 신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유진이 두 번째 쪽지를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창구 아래에 안전 공간이 있어요. 제가 서류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앉으세요. 영자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신한은행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평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손님처럼 보였지만 걸음걸이나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흩어지며 대기석 주변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박진우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서류가 더 필요해서요. 의자에 잠시 앉으세요. 유진의 신호에 따라 영자 할머니가 창구 아래 안전한 곳으로 몸을 낮추려는 순간이었어요. 박진우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 사람들 손님 맞아? 일당 중 한 명이 박진우에게 속삭였어요. 평복 경찰들의 움직임이 일반 고객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박진우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어요. 뭐야? 이거 함정 아니야?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창구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고 유진은 비상벨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대치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요? 박진우가 정말로 흉기를 꺼낼까요? 박진우가 접이식 커터칼을 꺼내며 위협을 가하려는 순간 평복 경찰들이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아. 박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명의 형사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손목 꺾기로 칼든 손을 제압했어요. 동시에 다른 형사가 무릎 압박으로 박진우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으악! 박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고 얇은 접이식 커터칼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박진우 흉기 휴대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머지 일당 두 명도 순식간에 제압되었어요. 한 명은 도망치려다 은행 출입구에서 붙잡혔고 다른 한 명은 아예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오해야 오해. 우리는 그냥 돈 좀 빌리려고 한 거라고. 박진우가 소리쳤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었어요. 특히 흉기까지 휴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말이죠. 영자 할머니는 창구 아래 안전 공간에서 유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무서우셨죠? 고마워요.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은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다른 고객들에게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일반 고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가 사용하려던 접이식 커터칼, 일당들의 휴대폰, 그리고 은행의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분 병원 검진부터 받으시고 진술서 작성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형사 한 명이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박진우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할머니 사진이 여러 장 있네요. 며칠 전부터 찍은 것 같은데 미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은행에 오는 모습, 라면집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네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찜찜했어요. 긴급 출동한 경찰이 박진우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어 박진우하고 말이죠. 도대체 경찰은 박진우를 어떻게 알고 있던 것일까요?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진우가 영자 할머니를 미행한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이송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과 강민수 형사가 영자 할머니의 진술을 받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평소에 박진우가 협박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나요? 글쎄요. 가게에서 몇 번 돈 안 내고 도망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옆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여성 청소년계 김선영 경감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님, 박미래 관련 내사 자료입니다. 박미래요? 그게 누구죠? 박진우의 친동생입니다. 수개월간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 사건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김선영 경감이 파일을 펼쳐 보이자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일 안에는 미래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얼굴과 몸 곳곳에 멍이 든 모습이었어요. 이건 우리 가게 단골 아가씨인데 파일에는 반복된 타박상과 골절 흔적들이 의료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야간에 녹음된 폭행 소리, CCTV에서 찍힌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매달 급여를 전액 인출해서 현금으로 전달하는 패턴까지 모든 것이 표와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미 동생 폭행 사건으로 내사가 진행 중이었죠. 단순 폭력이 아니라 노동 착취까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아이는 매일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했어요.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매일 보던 젊은이의 아픔을 몰라본 게 너무나도 미안했죠.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자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몇 년간 봐온 그 아이의 아픔이 병 때문이 아니라 폭력 때문이었다니요. 최근에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을 끊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저희는 그게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 사건이 터진 거죠. 김선영 경감의 설명을 들으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진우가 더 이상 동생에게서 돈을 빼낼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표적으로 영자 할머니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박진우의 휴대폰에서 할머니 미행 사진들이 발견됐어요. 며칠 전부터 은행 방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은행에 가는 모습, 현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까지 세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미수가 아니라 특수강도 살인 미수, 가정폭력, 스토킹, 공갈이 복합된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영자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몇 년간 자신의 가게에 다니던 그 밝은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니. 그럼 미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집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수색 영장 신청하고 있어요. 곧 현장으로 출동할 예정입니다. 과연 미래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폭력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수색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경찰들은 박씨 남매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경찰차를 따라갔어요. 낡은 연립주택 3층. 박진우와 박미래가 살고 있다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마자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흠. 아파. 박미래 씨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김선영 경감이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더 작아진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문 열겠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바닥에는 옅은 피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깨진 그릇과 컵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주먹으로 때린 듯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서 미래가 구부정하게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 종아리에는 새로 생긴 멍들이 시퍼렇게 퍼져 있었고 특히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어서 제대로 걷기 힘들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경찰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김선영 경감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미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오빠가 갑자기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가에서 기다리던 영자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래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밥값을 못 드려서 더 이상 가게 못 가서. 아가씨. 영자 할머니는 미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얼마나 많이 떨리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현장에서 경찰들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의료기록철에서는 진통제 과다 처방 내역이 발견됐고 서랍에서는 급여 인출 후 현금을 전달하라는 협박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휴대폰에서는 오빠로부터 온 끔찍한 협박 문자들이 복구되었어요. 돈 끊기면 넌 못 걸어. 병원비는 내가 내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응급보호 명령이 즉시 내려졌고 미래는 안전한 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사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치료와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몇 년간 받아온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치료될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특수강도 미수, 살인 미수, 흉기 휴대 협박, 가정폭력, 스토킹 등 복합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법원에서는 보호명령을 상시 갱신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미래는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의료 재활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보행 보조기의 도움으로 조금씩 걸음마를 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다리 아픈 건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나 봐요.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미래의 회복을 위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쉼터 운영비에 소액을 기부하고 미래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어요.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도움까지. 뭘 말하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거지. 그게 첫째고 나머진 그 다음이야. 최유진도 영자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 매달 첫째 주에 만나 루틴을 점검해 주었어요. 현금 노출을 줄이고 이체 중심으로 바꾸는 방법, 은행 방문 시간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
안전한 생활 패턴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현금은 최소한만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지 마시고요. 그래, 이제 알겠다. 당신이 곁에서 봐주니 든든해.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의 영자 할머니를 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현금 부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을의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영자 할머니는 라면집 창가에 의자 하나를 더 놓고 미래에게 따뜻한 라면을 내밀었어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미래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돌아와 있었어요. 더 이상 아픔을 감추려는 억지 웃음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 같이 먹고 같이 버티는 거야. 영자 할머니의 말에 가게 안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생존이 삶으로, 아픔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래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전히 가끔씩은 영자네를 찾아와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무서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최유진은 신한은행에서 계속 근무하며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든든한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자네 라면집은 여전히 서면 뒷골목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마음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자네 라면집 사건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